이거 하나는 약속 드릴게요. 제가 100% 보장해요. 그 시간을 기다려줬던 아이는 100% 성장합니다. 그거는 어떤 아이도 예외가 없었어요. 어떤 아이도 예외 없이 자기 속도만 기다려주면 결국에는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믿음을 가지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해지에듀 쓰기 영어 윤희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하영 작가님이 쓰신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입니다. 제가 이하영 작가님 유튜브를 참 많이 찾아봤었는데 아이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이는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근데 저는 이하영 작가님의 어머님이 이하영 작가님 어릴 때 어떻게 교육을 하셨고 어떻게 키우셨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연을 마치고 나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제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할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다. 답은 하나다. 돈 되는 걸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돈 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나의 체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그 체를 통해 일하는 나의 모습도 평가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바라볼 수 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말하고 어떤 표정과 몸짓으로 소통하는지도 볼 수 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 시선이 바로 자신의 체다. 그 체로 얼마나 넓게 볼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대중의 체는 세상을 본다. 눈으로 내 앞의 상황을 본다. 하지만 부자의 체는 나를 바라본다. 세상을 대하는 나를 바라본다. 이를 통해 상황을 대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 체의 높이가 세상의 링인 것이다. 조그만 링에서 하는 아마추어 경기냐,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프로 경기냐의 차이는 이 체에서 시작된다. 그 시선이 높아질 때 당신의 위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위치가 높아질 때 세상에는 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느껴질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나는 인생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밑바닥, 아니 지하 단칸방부터 올라온 나의 시선 이야기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의 체급이 올랐듯이 당신의 체급도 올라오길 바란다. 그 시선을 즐겼으면 좋겠다. 고3 때 포항공대에 합격했던 이하영 작가님은 어머님이 너무나 원하셨던 학교에 합격을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의대에 가기 위해서 재수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 재수를 시작하셨을 때 부산의 무슨 시장에 가서 의사 가운을 사오셨대요. 그래서 재수하는 내내 의사 가운을 입고 본인이 의사가 된 모습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목표한 모습대로 되려면 그 상황에 한번 직접 발로 들어가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는 확신이 있었다. 내 삶에 대한 믿음. 10년 뒤 펼쳐질 의사 모습이 나에게 비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공부했다.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미래의 상상이 나의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이룰 수 있다. 미래를 수없이 상상하는 순간들이 과거가 돼요. 그래서 그 미래가 다시 기억이 돼요. 미래는 상상이 아니라 추억으로 기억에 남게 돼요. 그렇게 차례차례 나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내가 원하는 시간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내 미래의 모습이 어느새 익숙한 내 모습인 채로 과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의식을 그렇게 바꾼다고들 말을 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책이나 부자들이 쓰는 책도 참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얘기했던 게 다 무의식을 바꿨다는 톨이었어요. 그래서 출시는 중요하지 않고 시작점도 중요하지 않지만 그들이 모두가 말하는 거는 무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명상이 중요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이하영 작가님도 무의식에 박힌 관념의 씨앗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내 무의식이 바뀌는 순간이 정말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대가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른다라고 했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한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이다. 미래를 기억으로 만들고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정말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남는 문구가 있는 책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항상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어렵지 않나. 그거에 대한 질문을 언젠가 이하영 작가님한테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나 만날 기회가 된다면요. 저도 제 미래를 기억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매일같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그날 현실에 파묻혀서 미래는 생각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날도 많거든요. 한 시대에 같은 세대에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들이 같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우리나라 아이들 모두가 주위에 이렇게 존경할 만한 어른이 많은 세상에서 자라길 기도해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우와,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와, 나도 저 어른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어른이 많은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35년간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처절하게 살아온 나에게 10억이라는 빚이 생겼다. 내가 빌린 돈이었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택시를 타고 마포대교 앞에 내렸다. 기사님이 총각 혹시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라고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라는 대답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처음으로 마포대교를 걸었다. 다리 아래 한강을 내다보았다. 망하면 여기 다시 오겠지? 미리 한번 볼까? 7월의 마지막 날, 나의 생일을 4일 앞둔 밤이었다. 한여름밤의 마포대교였지만 그 서늘함의 비수는 내 몸을 움츠리게 했다. 세상의 시험대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누구나 살면서 위기의 순간이 온다. 시련과 역경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늘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늘 행복한 사람은 없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즐거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다. 너무 뻔한 얘기다. 하지만 그 뻔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늘 즐겁고 행복하고 싶다. 기쁨을 만끽한 채 성공만을 추구하고 싶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내가 그 문제의 답을 알려주겠다. 나는 이걸 깨닫는데 28년이 걸렸다. 답은 이거다. 사는 게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너무 허무한가? 그런데 사실이다. 사는 게 즐거우면 기쁨도 즐겁고 슬픔도 즐겁다. 성공도 즐겁고 실패도 즐겁다. 즐거움도 즐겁고 두려움도 즐겁다. 나의 희로애락과 생로병사는 모두 삶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삶이 즐거우니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다. 즐거워지기 위해 살면 즐겁게 살지 못한다. 즐거움이 하나의 조건이 된다. 조건은 그것을 충족했을 때만 즐겁게 된다. 즐거움은 조건이 아니다. 즐거움은 본질이다. 즐거움이 삶의 기본값으로 세팅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드라마를 즐길 수 있다. 당신의 삶을 즐겨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저도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하루에도 10가지, 20가지씩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요. 저희 직원분 중에 한 분은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대체 매일 어떻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허들 하나하나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많아지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팅 하고 끊기는 순간이 왔거든요. 저 그다음부터 다 괜찮아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허허하게 되고 웃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억지로라도 희화시키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웃어요, 우선은. 무슨 일이 생겨도. 그래서 저희 직원분이랑 모든 것을 시트콤화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하영 작가님만큼 저는 달관한 사람은 안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저는 기분은 잘 오락가락해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하루에도 막 12번씩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새벽마다 운동도 하고 제 기분을 안정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하영 작가님도 자신의 인생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즐겁게 볼 수 있다고요. 내가 6살 때 어머니는 이혼했다. 술과 폭언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나와 작은 월세방에 살림을 차렸다. 내 기억 속 그 방은 창고 같은 느낌이었다. 벽지는 뜯겨 있었고 시멘트가 그 사이로 보였다. 그 작은 구멍으로 개미들이 들락거렸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들어찼고 천장에서는 쥐소리가 났다. 날파리와 바퀴벌레는 공생하는 사이였다. 집에는 늘 곰팡이와 시멘트가 섞인 쿰쿰한 냄새가 났다.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을 이어갔다. 제일 불편한 건 자는 공간이었다. 좁은 방에 살림살이가 꾸려지다 보니 잠을 잘 공간이 부족했다. 어머니와 붙어서 새우잠을 잘 공간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잠을 자다 보니 아침에 기지개를 켤 수가 없었다. 마치 독방에 갇힌 죄인처럼 아침을 맞이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키는 점점 컸고 방은 더 좁아졌다. 이제 기지개는커녕 발가락이 장롱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다. 일어서다가 식탁 다리에 머리를 3개 부딪힌 날 나는 어머니에게 성질을 냈다. 엄마 집이 너무 좁다. 좁아서 이젠 잠도 못 자겠다. 머리에 계속 혹도 나고 발가락도 계속 찍히고 있다. 우리 집은 왜 이리 좁노? 나는 이런 데서 못 살겠다.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어머니한테 달려들었다.
어머니는 애써 눈물을 참고 웃으며 얘기하셨다. 아들, 그건 말이야. 우리가 사는 집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너무 큰 사람이 되려고 그래. 요즘도 문득 그때가 떠오른다. 늘 나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신 어머님의 말씀이었다. 큰 사람은 당시 나의 무의식에 각인된 가장 강력한 단어였다. 평생을 함께하는 내 무의식의 관념이었다. 나는 큰 사람이다. 어린 시절 각인된 관념은 잘 바뀌지 않는다. 너무 단단히 박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고정관념의 특징이다. 그 고정관념을 어머니는 위대한 문장으로 자리 잡게 했다. 무의식의 변화는 가난에 찌들었던 내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어머님들이 당신이 아이한테 주지 못해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책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저는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이 그런 어머님들의 마음에 좀 가닿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방금 읽어드린 글에서 보셨겠지만 더 못 주는 환경이 아니라 더 주는 마음이 아이에게 무한대의 것을 줄 수 있어요.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아무리 갑부 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쩌면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책들이 어머님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에 조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파동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나라에 행복한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내 아이만 행복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모두 다 행복해야 내 아이도 행복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더 큰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아이들을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잖아요, 아이들보다.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 행복한 세상에서 꿈꾸고 자라갈 수 있게 함께 꿈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움의 본질은 잘함이다. 우리는 뭔가를 잘하게 될 때 즐겁다. 이 잘함이 재미보다 지속력이 강하다. 재미난 것을 할 때도 즐겁다. 하지만 그 재미난 것을 내가 남보다 잘할 때 흥미를 느끼고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서 더욱 성장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초등아이들 공부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잘하게 되는 순간부터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공부의 재미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안 돼요. 어떤 과목에서든 한 과목에서만 공부를 재미있게 느끼는 자세를 통달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공부가 쉬워지게 돼요.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영어를 잘하게 됐다는 걸 아는 순간 전체적으로 공부가 다 쉬워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도 얼마나 스스로가 못했었는지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왔구나를 아이가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모든 건 다 실패의 기억이거든요. 그 실패의 기억을 딛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를 아이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보채지 마시고 아이가 자기 속도대로 갈 수 있게. 아이들이 자라게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 못하는 기간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진짜 눈앞에 꽉 막혀있는 벽처럼요. 그런데 그 벽 뒤가 아무리 궁금하고 답답하시다고 해도 절대로 그 벽을 깨부수거나 넘어가려고 하셨다가는 그 뒤에도 제대로 못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그 벽이 1년 있으면 사라지고요. 어떤 아이는 그 벽이 2년 있어야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아이가 자기 공부 습관을 잡아갈 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약속 드릴게요. 제가 100% 보장해요. 그 시간을 기다려줬던 아이는 100% 성장합니다. 그거는 어떤 아이도 예외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초등학생 아이들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어떤 아이도 예외 없이 자기 속도만 기다려주면 결국에는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믿음을 가지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영어는 조금 더 마음들이 더 많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어잖아요. 언어는 절대로 그렇게 빨리 늘지 않거든요. 6개월 안에도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켜봐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껏 겪었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6개월을 못 넘기셨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죠. 어머님이 이제 더 기다리실 수 없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 속도를 결국 찾은 아이가 이렇게 J컵으로 성장하는 걸 기다리셨던 어머님들은 보셨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1, 2개월 안에, 3, 4개월 안에 떠나셨던 분들은 다른 데서 길을 찾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0살 때부터 나에게 던진 질문이다. 28년간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인생 질문이다. 그리고 항상 이 질문을 통해 다름을 추구해왔다.
대중이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그 시작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 대중의 생각, 상식으로부터의 자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한다. 상식에 내 생각을 맞추는 순간 인생의 키는 그들에게 넘어간다. 내 생각은 나의 세상을 만들고 그들의 생각은 그들 세상에 적합한 나를 만든다. 그 차이를 기억하고 질문하라. 나는 대중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일상을 사는가? 다름이 많아질 때 성장할 수 있다. 습관이 집단화될 때 그것을 관습이라 부른다. 대중은 관습 속에 살아간다. 그 관습 속에서 대중은 상식을 이야기한다. 대중은 원래 그냥 당연에 원그당 당원이 되어 철저히 그 역할을 수행한다. 권위자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인 양 아무 사유도 없이 따르고 습관처럼 살아간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원래 그래, 그냥 그래, 당연히 그래. 아이를 특별하게 키우면 특별하게 자라고요. 우리가 배웠던 방식과 똑같이 키우면 우리처럼 큽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재료를 넣어주면 원재료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3, 40년 전의 교육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결과는 다르길 바란다? 그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방식이 우리가 배웠던 3, 40년 전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쓰기부터 하시라고 6, 7년째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습 지도를 떠났던 그 순간부터 초등 영어 학습은 쓰기부터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파닉스 이후에 쓰기부터 영어 학습을 하는 애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거쳐갔던 아이들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딘가에는 또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교육으로 가면 될까요? 결국 아이를 특별하게 키운다는 건 다들 가고 있는 방향으로 안 간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 말고 어디를 선택할지는 부모님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보도 많이 찾아보셔야 되고 이런 영상도 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들으신 후에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초등, 중등의 교과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성인이 되었을 때 상식으로라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 중등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꼭 다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영어 사교육 시에 굉장히 버블이 많잖아요. 거기서 중심을 잡으실 수 있게 판단력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독서가 일상이다. 숨을 쉬듯 밥을 먹듯 그들은 책을 읽는다. 살기 위해 먹는 것처럼 살기 위해 독서를 한다. 습관의 힘이다. 습관은 한 번 들이기 쉽지만 습관이 된 일상은 하지 않으면 어색하다. 그 찜찜함에 나도 모르게 책을 펼친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기본기. 독서에 대해 알아보자. 책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한다. 책은 다 읽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책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다. 독서는 종이에 박힌 활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활자가 내 언어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작가의 생각을 해체하고 나의 생각을 해체하여 새롭게 편집하는 시간이다.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이 달라지게 된다. 나만의 새로운 언어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만의 새로운 언어는 내 세상과 주변을 변하게 한다.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 나의 세상은 바뀌기 때문이다. 언어로 채워진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나도 언어로 물들고 있다. 평소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가? 그 단어가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고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독서다. 우리 아이가 부자로 자랐으면 좋겠으신가요?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제가 아는 부자들은 모두 다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을 읽는 건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엄마가 읽으라고 해서 억지로 읽는 책은 독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숙제예요, 숙제.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즐겁게 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초등아이가 책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단어량에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책은 재미가 없어요. 논술을 시키거나 어려운 책을 그냥 읽히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아이가 단어량이 풍부해진 다음에라야 글밥이 많은 책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진 단어량이 풍성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아이가 읽고 싶은 만화책을 읽어도 괜찮고 글밥이 적은 책을 읽어도 괜찮아요. 대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책을 읽게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종이에 익숙해질 동안 책을 계속 읽게 해주시는 거죠. 그동안 단어 학습을 따로 시키세요. 교과서에 있는 단어면 충분하거든요. 암기시켜도 괜찮아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교과 과정에 있는 단어 중에 모르는 건 다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철저한 중등 대비고요. 중등까지는 사실 암기해야 될 내용도 많고 꼭 알아놔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 과정까지 암기가 다 됐고 내 걸로 만들었다는 그 기준 하에
고등에서 응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데요. 요새는 유튜브를 준비해야 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두 권 정도를 다시 정리하면서 읽고, 그리고 한 두 권 정도는 또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요. 유튜브를 촬영하기 전에도 저는 일주일에 한 세네 권 정도의 책을 읽었었거든요. 저는 책이 왜 재미있냐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닐 시간이 없는데 책을 읽으면 내가 만나보지 못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때는 한 명이랑만 둘이 만나서 대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이렇게 단체로 만나서 여러 명이 앉아서 대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도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랑도 얘기하다가 뭐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저의 병렬 독서랑 비슷하거든요. 책을 막 읽고 있다가 저번에 그 얘기가 어느 책에 있었더라? 그렇게 해서 책을 조금 한꺼번에 네다섯 권씩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할 틈이 없이 매일 책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책상을 그런 채로 두고 살아가는 편이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 책의 한 반 정도 분량만 소개시켜드릴 수 있었어요. 안 그래도 많은 양을 읽어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반 정도의 좋은 분량이 남아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고난을 자양분으로 성장하셔서 지금 너무 멋지게 살고 계신 이하영 작가님 항상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